대부분의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 당뇨약을 처방받게 되시는데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이 당뇨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매일 드시는 이 약에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7년간 오직 당뇨 치료에만 집중해온 입장에서 이 당뇨약에 관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7년간 당뇨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의사 김한수입니다. 최근 들어 많이 쓰이고 있는 당뇨약 중에서 자디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성분명으로는 SGLT2 억제제라고 불리는 계열인데요. 자디앙 성분만 있는 단일 제제도 있고 다른 성분이 추가된 자디앙 듀오라는 복합 제제도 있습니다. 이 약의 원리는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소변으로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서 혈관으로 포도당이 들어오면 그게 몸 안으로 흡수되기 전에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니까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그런 원리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게 되면 1차적으로는 소변의 횟수와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계속 소변 때문에 깨게 되니까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이 빠집니다. 음식을 먹어도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가버리고 몸에 안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약이 개발돼서 나왔을 때는 비만도 해결하고 혈당도 잡는 약이라고 엄청난 약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방으로 쌓이는 당이 줄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건 맞는데 근육으로 가는 당도 줄고 뇌나 망막으로 가는 당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빠지고 기운도 빠집니다. 서양 쪽에 고도 비만인 분들은 근육이 좀 빠지고 기운이 좀 빠지더라도 사실 살이 많이 빠지면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고도 비만이 별로 없는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혈당이 떨어지긴 하는데 동시에 기운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는 게 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혈당은 떨어진 것 같은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기운이 없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이 근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육이 빠져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안 되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약의 용량을 높이게 되고 다른 약을 추가하고 이 약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 SGLT2 억제제의 부작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장에서 소변으로 당을 빼내다 보니까 소변의 횟수와 양이 늘어나는 문제. 그래서 밤에 자다가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서 소변의 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체중과 근육이 빠지면서 기력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도 있고, 세 번째로는 회음부 괴사 부작용처럼 적지만 극단적인 그런 보고 사례도 있습니다. 이 약을 쓰고 있는데 기력과 컨디션이 만성적으로 떨어지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이런 SGLT2 억제제를 복용 중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 약이 들어있다면 반드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당뇨약 메트포르민 성분입니다. 보통 다이아백스라는 약으로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요. 이 약의 복제약도 아주 많아서 굉장히 흔하게 접한 약입니다. 이 약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장에서 당이 흡수돼서 혈관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 중에서 공복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간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이 혈관으로 공급됩니다. 이 메트포르민 성분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건드린 약이에요. 거기에 있는 포도당을 소모시키거나 대사시켜서 혈관으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간에 미세하게 부담이 생깁니다. 극단적으로 위험한 부작용이 자주 생긴 약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당뇨약 중에 1순위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성분이 간에 부담을 주다 보니까 연관된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심하면은 설사나 구역감, 구토할 것 같은 느낌까지 위장간의 장애가 이 약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약을 먹고 소화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약 성분을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초반에만 증상이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소화제를 따로 추가 처방받을 게 아니라 이 약 자체를 조정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 메트포르민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단순히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게 아니라 흡수 자체를 못 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비타민 B12가 결핍되게 되면 악성빈혈, 신경마비 같은 증상, 우울증, 수면장애, 집중력, 기억력 감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포르민을 오랫동안 복용해 오셨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 약의 영향을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당뇨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나 대양 당뇨병 학회에서 당뇨를 관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의학적 개념에서는 왜 혈당 수치가 올라갔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핵심인데, 양방적 개념에서는 그보다는 혈당 수치를 당장 빨리 낮추자는 이런 방향이다 보니까 결국 혈당을 올리는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 수치만 계속 조정하려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처음에 혈당이 올라간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게 스트레스든 열이든 노폐물이든 기력이 없기 때문이든 사람 따라 다른데, 그 원인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당뇨약으로 수치만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처음에는 약 하나 성분 정도로도 수치가 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원인은 또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또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전 용량으로는 이 수치를 또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약의 용량을 높이거나 개수를 늘리게 되고, 또 잠깐 떨어지다가 다시 또 혈당이 올라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을 새로 받을 때가 돼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보통은 관리를 안 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운동도 하고 식사도 줄였고 시키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그게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수치가 안 잡히고, 또 병원에 가면은 또 야단 맞고 안 좋은 소리만 듣게 되고, 병원 쪽 입장에서 또 수치가 오르니까 또 약을 늘리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당뇨약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약이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적절히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수치만 낮추려는 접근 자체가 한계가 있고, 그 방식으로는 당연히 약의 개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이제 인슐린 주사제 써야 됩니다 얘기 나오면 그제서야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오시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도 당뇨약 처방만 받고 마땅한 해결책을 좀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뇨약을 끊고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뇨에 걸리게 된 원인을 찾아서 이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치료법을 통해서 37,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당뇨로부터 졸업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당뇨약을 끊고 완치하시고 싶다면서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지만 경상도나 전라도, 제주도 이런 데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그럼 실제로 4개월 만에 당뇨약을 끊고 당뇨로부터 완치하신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남성분이셨는데 한의원 내원 당시에 메트포림 성분인 메트폴정 500ml를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당활효소가 12.6%셨고 공복혈당이 271 정도로 높게 나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당뇨병이 생겼는지 TDMA 검사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본래도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셨는데 맡은 업무가 강하게 긴장을 유발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주중에도 회사 업무가 굉장히 긴장을 하루 종일 하는 일이셨고, 주말에도 교회에서 맡은 일이 하루 종일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을 긴장과 신경을 쓰고 사는 생활을 해오신 거였어요. 그 상황이 몇 년간 이제 지속이 돼버리니까 첫 번째, 간, 횡격막, 췌장 쪽에서는 경직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로 계속 긴장 소모가 많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저녁에는 막 당분이 땡기면서 과식, 폭식 이런 것들처럼 식단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상 체중은 별로 안 높아졌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체중이 확 빠지면서 한 달 사이에 10kg 정도가 떨어졌고, 허벅지와 다리가 얇아지고 무기력, 피로, 소변 증가 이런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을 진단받게 되셨고, 당뇨약을 드셔도 별 차도가 없어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신 그런 경우셨습니다. 이분은 이미 살이 빠진 상태라서 더 살을 뺄 것도 없었고요, 기운도 없어서 운동을 더 할 수도 없는 상태셨습니다. 이분은 췌장 쪽에 기운이 막힌 것을 좀 풀어주고 떨어진 대사를 회복시켜 주어야 당뇨병이 회복하고 혈당이 안정되는 그런 유형이셨습니다. 좀 정리하면 스트레스형 당뇨병과 누적형 당뇨병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와 운동보다는 우선 간, 횡격막, 췌장 쪽에 경직된 거를 이완시켜주는 한약 처방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근의 조직의 긴장을 풀어주니까 간과 췌장에 다시 혈액량이 정상적으로 충분히 공급이 됐고 기능이 차근차근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신의 기력이 순환되도록 혈액순환 그리고 기운순환을 돕는 한약 처방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달 만에 당활효소는 12.6에서 10.0%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140대로 좀 있는 편이셨는데 120대로 잘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순환이 막혔던 부분 때문에 혈압도 같이 높아진 게 있었는데 원인 치료를 통해서 순환을 회복하니까 혈압도 다시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니까 그 다음 달에는 당활효소가 7.5%
4%까지 나왔고, 다니시던 내과에서도 혈당이 좋아졌다고 당뇨약을 아침 저녁 2개 드시는 거를 저녁약은 빼고 아침에만 500ml로 줄이셨고, 그 다음 달에는 250mg으로 또 절반을 줄이셨고, 그 다음 달엔 또 당뇨약을 완전히 뺐고, 그래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는 6.5%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혈당과 당화혈색소만 좋아진 게 아니라 요당도 처음에는 1883 정도로 거의 측정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마지막에는 27을 기록했는데 정상 범위가 50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정상치로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해 주니까 당뇨약도 끊을 수가 있고, 당뇨병과 함께 유발됐던 고혈압, 손저림이나 체중 감소, 잦은 소변, 이런 다른 불편 증상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압 치료 따로, 그 다음에 손저림 치료 따로, 소변 치료 따로가 아니라 같은 원인과 같은 원인의 기전으로 유발된 증상들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니까 함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들께도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당뇨약이라는 임시방편으로 혈당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결국 당뇨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건강한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당뇨를 어떻게 완치시켜 드리는지 더 자세한 치료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든 치료 노하우를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당뇨라는 무거운 짐을 들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한수 배운 당뇨 김한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